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는 나토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러시아를 상대로 나토가 꺼내든 카드는 포탄 표준화인데요. 나토에서 운용하는 포병들의 표준 구경은 155mm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포탄 구경의 수치만 신경을 써왔을 뿐 그 이상의 전략적 판단이나 작전의 효율은 고민하지 못했던 것이 나토였습니다. 2024년 7월 7일에 보도된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나토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시행해왔던 표준화가 서류상으로는 좋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포탄의 구경에만 신경을 썼을 뿐 다양한 포탄에 대한 상호 호환과 작전의 효율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것인데요. 유럽에서 155mm 포탄에 대한 규격과 다양한 포탄에 대한 표준화가 추진되자 이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155mm 포탄 전력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군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포병 전력과 포탄 생산 능력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아직 우리 대한민국의 포병 포탄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접하지는 못하고 계신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포병 포탄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9과 함께 많은 주목을 받았던 포탄은 대부분 사거리 연장에 초점을 맞췄던 포탄이었습니다. 로켓 추진체를 활용하여 사거리를 연장한 랩탄이나 비행 중 받는 항력을 줄여 사거리를 연장한 HEBB탄 50에서 60km의 사거리를 넘나드는 신형 포탄 등 주로 사거리에만 초점을 맞춰 포병 포탄이 소개되어 왔는데요. 포병에 있어서 적보다 우월한 사거리를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린 포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효율적으로 적성국의 도발을 분쇄하기 위한 다양한 포탄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155mm 포탄 중 특이한 성능을 가진 포탄으로는 먼저 지뢰살 포탄이 있습니다. 포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패스컴은 적진의 지뢰를 살포할 수 있는 포탄입니다. 패스컴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인용 지뢰인 ADAM과 대전차용 지뢰인 램이 있습니다. 대인용 지뢰는 한 발의 패스컴에 36개가 탑재되어 있으며 적진이 살포되면 각 지뢰는 6에서 8개의 인계철선을 자동으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적의 병력이 이 인계철선을 건드리면 지뢰가 폭발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반면 램은 한 발에 패스컴에 9개가 탑재되어 있으며 적진의 살포 후 적의 전차나 장갑차가 지뢰에 접근하게 되면 폭발함으로써 적의 주요 기갑 장비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스컴은 상황에 따라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는 자동으로 자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만약 포병이 살포한 지뢰가 계속해서 여러 지역에 머물러 있다면 이후 그 주변을 기동하는 아군의 보병에게 위협이 된다거나 방역 시 해당 지역을 우회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 대한민국은 패스컴이 살포한 지뢰에 자폭 기능을 추가하여 운용하고 있는데요. 패스컴은 지뢰 살포, 4시간 이후에 자폭하는 단자폭과 48시간 이후에 자폭하는 장자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적의 징역과 기동을 오랜 시간 동안 저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주요 기동로의 장자폭으로 적진의 지뢰를 살포할 수 있으며 아군이 반격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단자폭을 활용하여 적을 묶어둔 다음 지뢰, 자폭 이후 신속한 반격이 가능하다는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개의 ICM 포탄이 있는데요. 인마살상을 위해 사용하는 APICM과 기갑 전력까지 사냥하기 위한 DPICM이 있습니다. APICM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폭탄보다 더 높은 살상력을 내기 위해 개발된 포탄입니다. APICM은 일발의 모탄 안에 수십 개의 자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 표적을 향해 발사된 APICM은 공중에서 가지고 있는 자탄을 적진에 투하합니다. 그리고 투하된 자탄은 지면에 떨어진 다음 사람 머리 정도의 높이로 다시 튀어 올라 폭발하며 다수의 적군을 사살합니다. 단 한 발의 APICM으로도 수십 발의 수류탄이 사람 머리 위에서 터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주포, 박격포 등의 고폭탄은 지면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파편이 튀기 때문에 지면에 엎드리거나 참호 등에 숨으면 그 위력이 반감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폭탄도 시한 신관을 장착하여 공중에서 파열시킬 수도 있으나 적을 일시에 소멸시킬 정도의 위력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APICM을 사용하면 이렇게 참호나 엄폐물로 숨는 적까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력적인 타격이 가능합니다. 다만 논이나 적설지에서는 위력이 반감되고 강이나 호수 등의 지형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아쉬운 단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사전에 각 포병부대별로 제한 지역과 사용 불가 지역을 지도로 파악하도록 하여 실전에서 이러한 단점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APICM이 적의 병력을 제압하는데 철저하게 집중했다면 DPICM은 적의 병력과 함께 전차, 장갑차 등의 기갑 전력까지 동시에 분쇄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탄입니다. DPICM은 이중 목적이란 이름의 의미처럼 적의 병력과 기갑을 모두 잡는데 최적화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DPICM은 성형자격을 탑재한 자탄을 공중에서 방출합니다. 성형자격이란 탄두 내의 폭약을 오목하게 만들어 특정 방향으로 폭발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한 폭약을 의미하는데 DPICM의 자탄은 자탄의 아랫부분을 향해 성형자격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DPICM의 모탄에서 방출된 다수의 자탄은 적의 기갑 장비 위로 떨어지게 되고 이때 자탄의 아래 방향을 향해 폭발력이 집중된 성형자격을 통해 적의 전차나 장갑차를 상부에서 파괴해 들어갈 수 있으며 장비 내부에 탑승하고 있는 적군의 병력까지 동시에 괴멸시킬 수 있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DPICM은 항력 감소탄과도 연계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은 일반적인 DPICM보다 더 긴 사거리를 확보한 DPBB도 함께 운용하고 있는데요. K9 자주포에서는 DPBB를 사용해서 최대 36km까지 사격이 가능하고 KO-15A1은 최대 28km까지 사격이 가능하여 적의 군사 도발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 적진의 주요 기갑 장비를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적성국이 군사 도발을 감행하거나 전면전을 시도할 경우 패스컴, APICM, DPICM 등의 탄종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일시의 적을 격파함으로써 군사분쟁 발발 초기부터 신속하게 적의 도발 의지를 분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적의 주요 지휘소나 장비고 또는 적 기갑 부대를 괴멸하기 위한 화력 경멸 지역에 다수의 이러한 포탄을 집중한다면 해당 지역을 말 그대로 불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살상용탄을 지원해주는 포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탄종을 손꼽자면 바로 조명탄인데요. 흔히 조명탄이라고 하면 영화에서 주인공을 보조하는 장면으로만 기억하시지만 155mm 조명탄의 세계는 많은 분들의 생각보다 더 심오합니다. 155mm 조명탄은 1최5m씩 하강하며 120초의 시간 동안 적진을 비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5mm 조명탄은 표적보다 600m 위에서 파열시켜야 최적의 조명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적군의 20m 상공에서 포탄을 파열시키는 살상용 포탄과는 다른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의 조명탄만으로도 무려 1km의 작전 범위에 조명 효과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요. 조명탄 지원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히 한 발만의 조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조명탄의 낙하 속도를 계산하여 끊임없이 작전 지역을 비춰줄 수 있도록 사격하는 계속 조명과 최적의 조명 지원 상태에서 적진의 살상용 포탄을 발사하는 협조 조명 등 다양한 조명탄 사격 방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조 조명은 포병의 작전에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사격인데요. 포대의 기준을 맡고 있는 기준포는 조명탄 발사와 살상용 포탄의 발사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병력의 임무 숙달이 완벽하지 않다면 결코 쉽게 구사할 수 있는 사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포병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든 이러한 사격 임무를 수행하는데 차질 없는 준비 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천이나 수로를 통해 적의 침입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특성상 조명탄과 살상용 포탄을 유기적으로 사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명탄의 전략적 중요성은 그 어떤 포병 포탄에 뒤지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포병이 운용하는 관측 포탄이 있습니다. 관측반이 해왔던 임무 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전방 관측용 카메라를 장착한 자탄을 활용하여 적진을 손쉽게 관측할 수 있도록 개발한 포탄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드론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관측 포탄과 드론의 효율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포병 부대에 드론을 추가로 편제한다면 이에 대한 보급 소요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드론을 운용하고 관리할 추가 병력을 따로 편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관측 포탄은 별도의 추가 병력이 필요하지 않고 포병 부대가 사용해온 155mm 포탄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보급 소요도 훨씬 적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이 단순히 전방에 대한 관측 임무만 수행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관측 포탄은 아군의 포탄 사격 임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관측 포탄을 발사하기 위해 산출한 사격 재원을 기반으로 해당 표적에 대한 효력사 사격 재원을 곧바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조정탄을 사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탄을 발사한 후 관측반을 통해 사격 재원을 수정하여 효력사에 들어갔던 과거보다 효력사까지의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인데요. 관측 포탄 한 발로 조정탄 역할과 관측반 임무 수행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보다 한층 더 포병에게 최적화된 임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반적인 연막탄보다 더 빠른 차장 효과를 가진 백린 연막탄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백린 연막탄을 활용하여 빠른 연막 효과를 얻기 위해 발사한 백린 연막탄을 낙탄 지점보다 2초 더 빠른 지점의 공중에서부터 연소할 수 있도록 사격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보유하고 있는 탄종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해당 탄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격할 수 있는 포병 교리까지 철저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포병은 명실상부 세계 최강을 자랑합니다. 공식적인 순위 선정에서도 1위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포병 전력만으로도 전 유럽을 상대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병 전력의 위용을 직접적으로 끌어내는 것이 바로 다양한 종류의 포탄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포와 견인포의 성능도 우수하지만 여기에 조합할 수 있는 다양한 포탄의 위력 또한 우월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포탄의 개발과 함께 더욱 강력해질 준비마저 끝마쳤습니다. 다음은 25년 3월 28일 이집트 대전차 영상입니다. 전 세계의 전쟁사를 살펴보면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대의 사막 지형은 항상 대규모 전차전을 불러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에르빈 롬멜, 조지 패튼, 버나드 몽고메리 등 전차 지휘의 도 같은 인물들이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맹활약했던 것만 보더라도 북아프리카 지역은 기갑 전력의 중요성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이집트의 사막은 평탄하고 넓은 개활지가 많아 기동성이 우수한 전차가 활약하기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갑 전력의 전술적 장점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막의 더위와 식수 문제는 보병을 괴롭히는 악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집트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일찍부터 기갑 부대 위주의 병력 구성이 기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사적 특징을 반대로 말하면 이집트는 강력한 전차 전력을 보유하는 것과 동시에 적의 전차를 제압할 수 있는 대전차 무기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모든 전장이 전차 대 전차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사시 적의 전차를 파괴할 다른 무기 체계를 갖추는 것은 필수인데요. 그런 이집트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전차 무기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칼리드 압델라흐만 주한 이집트 대사는 한국과의 인터뷰에서 FA-50 경전투기와 대전차 미사일의 수출 가능성을 두고 협상이 희망적이고 옳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일국의 외교 책임자가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이니 한국산 대전차 무기의 이집트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이 자랑하는 형궁은 동급의 무기 체계 중에서도 매우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먼저 형궁은 발사 후 망각 방식을 활용하여 사수가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곧바로 사격 지역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차 제압 임무를 부여받은 보병들의 생존성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장점입니다. 통상적으로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하는 인원들은 전차의 예상 기동로에 매복한 다음 적을 타격하는데 이때 후속 전차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도 표적까지 지속해서 유도를 해줘야 할 경우에는 선두의 적 전차를 파괴하더라도 해당 병력은 적의 후속 공격을 회피할 여유가 없어 생존할 확률이 극히 희박합니다.
하지만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발사된 대전차 미사일은 별도의 추가 유도 없이 표적을 타격할 수 있어 미사일을 발사한 병력들이 신속히 매복지를 이탈,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현궁은 전차의 반응 장갑을 파괴하고 주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텐덤식 성형작약 탄두를 적용하여 약 900mm 이상의 관통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진 미국의 제블린이 700mm 내외의 관통력을 낼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현궁은 장갑 관통 능력에서 세계 최정상급 성능을 보유한 것인데요. 일각에선 제블린이 탑 어택 기능을 가지고 있어 전차의 약점인 상부 장갑을 공격할 수 있으니 이러한 관통력 문제는 그다지 큰 약점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 전차를 공격할 때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전술적으로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현궁도 제블린처럼 탑 어택 기능을 장착하여 전차의 상부 장갑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지만 900mm 이상의 관통력은 굳이 적 전차의 약점을 공략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3.5세대 전차를 정면에서 파괴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한국의 K2 전차조차도 전면 장갑의 방어력이 약 800mm 내외 수준으로 추정되는 만큼 현궁을 막아낼 수 있는 전차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게다가 탑 어택 방식은 최소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적 전차의 위치에 따라서는 발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한국의 현궁은 우수한 관통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탑 어택과 직사 공격 중 상황에 맞는 어떤 사격 방식을 차용하더라도 적 전차를 파괴함으로써 작전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궁은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 미사일의 크기와 중량이 작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 체계의 크기와 중량이 작다는 것은 휴대성과 병사들의 전투 피로도 감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특히 사막은 그 자체로 병사들의 체력을 갉아먹는 극한의 작전 환경인 만큼 무기 체계의 중량 감소가 더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의 무게가 무겁다면 휴행 탄수가 감소하여 실전에서 장기간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우며 병사들의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결정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인 전투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무게가 가벼운 현궁을 사용한다면 추가로 더 많은 미사일을 휴대하고 작전에 투입되거나 가벼운 무게를 활용하여 병사들의 체력 소모를 줄이고 작전 지속 능력을 증대할 수 있어 이집트군에도 전략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처럼 뛰어난 성능을 가진 현궁에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현궁은 2.5km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무기보다 짧은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블린이 개량형에 따라 5km 내외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스파이크가 지속적인 사거리 연장을 통해 최대 30km의 사거리를 확보했다는 것과 비교할 때 현궁의 짧은 사거리가 더욱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는데요. 한국도 이러한 단점을 인식하고 있어 수출 모델은 최대 3km까지 사거리를 확장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경쟁자들에 비하면 짧은 편입니다. 현궁의 사거리가 이렇게 짧은 이유는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의 작전 환경을 반영하다 보니 능선 등 장애물이 많은 산지에선 2.5km의 사거리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의 사막이나 유럽의 평야 지역은 장애물이 적은 만큼 사거리가 긴 대전차 미사일이 더 유리한데요. 따라서 한국도 현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우수한 사거리를 확보한 개량형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현궁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전차 전력을 보강하는 것과 이집트 방산 수출을 넘어 더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유럽 시장에서도 대전차 미사일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에 대한 무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에 생산하던 대전차 미사일의 월간 생산량을 2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 역량으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모두 충분한 수량의 대전차 미사일을 확보하긴 어려우며 추가로 대전차 미사일을 도입하려는 나라에겐 한국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집트와의 대전차 미사일 협상을 긍정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추가적인 성능 개량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현궁의 시장 경쟁력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한국은 이집트와 FA-50 수출에도 많은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집트는 중국의 JLA 훈련기를 무려 100대 이상 도입하여 K-8-2로 이름을 붙이고 운용해왔으나 형편없는 성능으로 인해 조기 퇴역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역하는 해당 기체를 대체할 신규 전력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적화된 기체가 FA-50입니다. FA-50은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개량된 경전투기로서 조종사의 훈련과 실전에서의 교전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껏 FA-50을 도입한 상당수의 나라들도 훈련기인 T-50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FA-50을 통해 훈련과 전투를 모두 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으며 이러한 실사용 사례는 이집트 공군의 구미를 당기는 요소인데요. FA-50에 대한 현지 반응도 좋아 대규모 수출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는 국산 파워팩이 장착된 K9 자주포를 도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군사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K9 자주포를 선택했으며 사업 규모만 최소 2조 원 이상이 될 정도로 한국 무기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더군다나 이집트는 K9 자주포에 더하여 탄약 운반 장갑차와 사격 지휘 장갑차, 사격 체계까지 함께 구매하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현군과 FA-50을 연달아 이집트에 수출하게 된다면 이집트를 통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아프리카는 방위 산업 이외에도 한국의 중공업, 에너지 기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한국은 이들과의 협력 구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K9에 이어 대전차 미사일이 이집트로 수출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